예, 한 주간 있었던 이슈들을 좀 살펴볼 텐데 제가 쭉 말씀드릴 이슈들이 어떻게 보면 한 바스켓 안에서 이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또 한 번의 추가 지원책이 나왔는데요. 추가 경정 예산 33조 원 중에서 약 10조 7천억 규모의 재난지원금이 이제 앞으로 소득 하위 80%, 이제 어떻게 보면 전 국민 중에서 소수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가구들께서 인당 한 25만 원 수준의 재난지원금을 또 받게 되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정부가 재정 지원을 통해서 소비든 어떤 투자든 조금 더 전반적인 경기 여건이 좋아지게끔 쓰는 부양책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와 반대로 또 하나의 부양책 중에 하나인 이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였죠. 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께서 회담을 가지신 이후에 이제부터는 재정정책 부분과 통화정책 부분을 서로 다른 방향성으로 운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내용들이 이런 이슈들에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이 재정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에 필요한 자금을 지금 당장의 소득이 크게 개선되기가 어려우니까 정부에서 그 재정을 미리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는 돈이 있어서 해주느냐? 아니겠죠. 정부에서 나중에 미래에 발생할 세원을 국채과량 같은 수단을 통해서 지금으로 땡겨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빚을 지는 주체가 개인이 아닌 정부가 빚을 진 상태로 개인과 기업들에게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형태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정정책은 보다 더 완만하게, 조금 더 완화적인 형태의 재정정책을 앞으로도 취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반면에, 이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은 반대로 여태껏 완화했었던 통화정책을 조금씩 조여나가는 형태가 앞으로 수년 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측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시중은행 부분에서 작년 연말부터였을 거예요. 제 기억이 맞다면 작년 연말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무담보대출, 신용대출이겠죠. 신용대출 및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 많은 시중은행들에서 대출을 거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해준다 손 치더라도 전문직이건 소득이 많았던 그런 분들에 대해서조차도 상당히 그 한도액을 줄이는 형태로 이 대출 정책을 펼쳤었거든요. 그게 이제부터 쭉 이어져 왔던 그 추세가 7월 달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DSR이라는 제도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이 DSR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원금 플러스 이자 상환액 대비한 소득을 물어본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거 수년 동안 쌓여져 오다가 또 한 차례 약간 쪼이는 모습을 가졌다가 다시 코로나로 인해서 연장전까지 들어가 버린 이런 금융에 대한 통화 정책들, 이런 부분들을 다시 원상복구시키려는 움직임이 펼쳐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이 부동산 투자라고 하는 측면은 이렇게 풀리는 재정과 그리고 이렇게 쪼여져가는 통화 중에서 어느 사이드에 의존하는 성격이 더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냐면 통화 사이드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재난지원금 받은 금액으로 부동산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용 및 담보물에 근거한 대출을 통해서 이 부동산을 매입을 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에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많은 대출을 받아다가 집을 샀었다면 앞으로는 이만큼의 액수의 대출이 나오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또 나온다손 치더라도 작년에 냈었던 대출자에 비해서 더 높은 부담을 가지면서 비용에 대한 부담이건 아니면 앞으로 늘어날 이자에 대한 부담이건 이 비용 부담이 앞으로 커질 것으로 예측이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이 바로 이 리스크에 대한 관리 부분인데, 이 리스크에 대한 관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세금 및 금융 비용입니다.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다주택자들에게 전이될 수 있는 비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금융에 대한 부분은 많은 대출, 그래서 작년에 했었던 이 영끌이라는 것을 한 분들께 부과될 가능성이 큰 그런 비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쪼록 이미 집을 매수하신 분들께서는 올라있는 가격대에 추가적인 비용을 더 보태서 이사 가시려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시는데, 한 번쯤은 이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시점이 오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매수를 못 하셨던 분들은 또 어떤 이슈를 볼 필요가 있냐면, 최근 들어서 이제 3기 신도시에 대해서 가시화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다음 주부터는 3기 신도시 중에서 계양과 대장이라던가 소규모 택지 개발 지구들, 이런 지역들에 대한 분양 사전 청약이 시행이 되는데, 물론 사전 청약이 시행된다고 해서 당장에 집값이 바로 안정화를 찾기에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이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당장의 공급을 위한 어떤 제도가 아니라
공급 사이드에 대한 정책보다는 오히려 수요 사이드에 대한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수요 중에서도 거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수요를 앞으로 발생할 이런 공급 물량으로 추후로 딜레이를 시켜놓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예를 들자면 열심히 신혼집을 마련하려고 쫓아다녔던 30대가 이번 7월 달에 계양 신도시에 20평대의 사전 청약 당첨이 됐다면 그분들은 이제 더 이상 본인이 주거할 집을 찾아서 돌아다니지 않고 2년이건 4년이건 그 집이 완공이 될 때까지는 전월세를 사는 형태로 그 주거가 기울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심리 안정, 거주 수요에 대한 안정화를 꾀한 것이고 또 이 부분이 앞으로 몇 년이 지나게 되면 실제의 신축의 입주까지도 다다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장기적으로는 가격이 하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있는데 지금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 신축에 대한 공급이라고 하는 거는 입주 때까지는 이루어지지 않는 공급인데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나와줘야 될 공급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도 물량을 내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다주택자 분들이 제가 계산을 해보더라도 안 파는 게 더 유리한 수준의 세금이 부과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도세율이 너무나 과도하다 보니까 이분들의 공급이 이 시장에 꽉 틀어막혀버리면서 오히려 수요가 줄고 공급까지도 같이 줄어버리면서 가격은 그만큼만하게 유지되거나 혹은 약간씩 더 오르는 모양새를 보이고 또 거래량은 거의 반토막 3분의 1토막이 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한 단기 몇 년 동안 혹은 몇 개월 동안 이 시장을 상당히 변동성이 크게 만들 이런 요소인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건 분양가는 기초 예상보다는 보통 조금 싸졌습니다. 그래서 20평대 계양 신도시가 한 3억 중반대, 또 이제 저희 위쪽에 있는 남양주 진접 같은 경우에도 3억 중반대, 이제 성남 같은 지역들 소규모 택지 개발 지구들의 분양가가 한 5억대, 이런 정도로 유추를 해보건데 교산 신도시 역시도 5억대 내지는 5억대 후반 정도,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조금 중심을 잡으셔야 될 점은 집에 대한 거주 비용만 계속 늘렸다가는 이거는 훌륭한 투자가 될 수는 없다. 집이라고 하는 대상이 있다고 하면 투자로서 별도의 자산 운용을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